북한이 철도도로 공사를 중단하니까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살판 난 거예요. 봐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려고 생각했던 김대중이 얼마나 나이브한가. 북한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6.15 정상회담의 소위 그 성과 내지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매우 그 나쁜 그 인식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거는 강철비라는 영화 보셨죠? 네. 강철비의 그 북한 1호가 개성공단 중국 기업들이 그 진출하는 걸 뭐 그 행사에 왔다가 저격당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호송했던 북한 요원 엄철우 우리 측에 외교안보 뭐 비서관 하다 나중에 수석까지 올라가던데 엄철우와 곽철우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 분단 국가의 인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남북 간의 평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분단으로 인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공단체 또는 반북 반공을 사시로 해가지고 운영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언론기관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그때는 저는 2000년 그때는 99년 98년에 김대중 정부 초에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99년 5월달에 온로비 사건으로 대폭적인 개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장관도 아닌데 19개 부처 중에 12개 부처의 차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장관으로 같이 잘려 나갔습니다. 저는 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이나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김대중 대통령한테 생전에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의 정적의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캠프에 온 적도 없는 정아무개를 왜 차관으로 임명했는지 난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캠프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뭐 캠프 쪽에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북핵 문제 터지니까 와서 이러라고 그래서 이제 통일연구원 부원장 하나 갔었는데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이게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라든가 뭐 우리 이제 뭐 동아일보도 그때쯤 되면 완전히 반 DJ로 돌아선 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 썼어요. 청와대 보고서는 길게 쓰면 읽지를 않습니다. 짧게 써야 돼요. 왜 웃어요? 그 써본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 네. 한 장 넘으면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안에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를 이제 쓴 이유는, 쓴 거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그거는 남북 합의의 이행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철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철광석을 캐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재련해서 강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기가 부족하고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소위 콕스탄이 부족하다. 그건 중국이 줘야 돼요. 무연탄을 갖다서 이제 그 수분을 좀 증발시키고 하는 뭐 공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만들 수 있는 레일을 만들 수 있는 강철 생산을 못하고 원광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또 세멘트를 만들긴 하지만은 그것도 강력 세멘트가 있어요. 강력, 중력, 박력 밀가루가 3가지가 있대요. 네? 통쾌해서 좋다. 그 노래방에서 그렇게 보면 괜찮을 거야. 아까 우리 홍선희 교장님이 저를 적보더니 노래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강력 세멘트를 만들어야 그 침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뭐 깨져버리고 안 돼요. 그리고 뭐 그쪽은 아직은 세멘트 침목이 없어요. 우리가 세멘트 침목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레일을 만들 수 없고 침묵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그냥 지원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하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는 입장에서 받을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비서실장 앞에 직접 보냈어요. 그것도 이제 청와대 면허실에 가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 비서실장께 전달해달라고. 또 들어가서 또 뭐 하면은 또 복잡하니까 차관하다 잘린 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또 무슨 또 복직운동을 하나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지도 안 하고. 근데 소식이 없어요. 당시 개인적, 그 비서실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한 두 달 있다 또 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떼먹은 거지. 말하자면, 이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 북쪽에다가 채널이 있으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직접 넌지시 그냥 제안한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이 그냥 그럭저럭 후반기가 흘러갑니다. 2002년 연초가 됐어요. 연초가 됐는데 1월 9일 날, 1월 15일 날 예정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쭉 불러서 의견을 구한 뒤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가지고 이제 연도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하던 그 모임입니다.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2001년 9월 11일 날 유명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발된 알카에다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후에 부시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줄 똑바로 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편이냐, 알카이다 편이냐. 말하자면, 알카이다를 압박해 들어가는데 협조하라는 식으로 겁줄 때인데, 이렇게 10대 명 갔는데, 그야말로 14명 전부가 9.11 테러 이후에 한미 관계에 잘해야 되고, 한미 관계에 잘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미국과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맹을 일 없이 깰 필요도 없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외교는 절대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반미라고 그래요. 이게 친미가 아니면 반미로 몰아버리는 이 아주 저급한 이 분법적 논리 이것은 이거 좀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계속 사고 호동 놔두면은 국가의 장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제가 다른 분들이 다 9.11 테러 이후에 한미 관계, 우리의 대외 정책에 가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철도가 도로는 아닙니다. 철도 연결 공사를 하다 말고 북한이 그만두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습성 때문이 아니고, 자재가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보고 우리가 자진해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어떤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칼럼이나 쓰고 사설이나 쓰도록 해서 밖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정부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직접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스타일은 복합해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는 게 그 신통한 소리 하네 하는 표정인지 저 헛소리하고 있구만 하는 표정이 알 수가 없어요. YS나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얼굴에 나옵니다. 표정이. YS는 딱 딴 데 쳐다봐 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분 대통령 비서관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막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로부터 1월 9일 날 그랬는데 20일 후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바로 2월이니까 1월 29일 날 된 뒤에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1월 그 임명장을 받고 그날 밤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이제 아침이죠. 뉴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가가지고 소위 국정연설하면서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를 액세스 오브 이불, 악의 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죽이겠다고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부 장관이 이거 되나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정권 말년인데, 그렇다고 책상만 지키다가 갈 수는 없다고 폼 잡고 그만두자니, 그동안에 평생을 통일부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모처럼 올라온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족보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3월 초에 어느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하고는 묻지도 않는데, 북한의 철도 연결 공사가 중단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는 습성 때문이 아니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재를 주고라도 보내주고라도 연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인데, 그랬더니 의외로 얼마나 들어요? 하는 질문이 나와요. 경제인들이니까. 경제인들은 바로 돈으로 못 두고만요. 그래서 그때 비료 20만 톤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화로 한 300억 원이든가 뭐 그랬을 거예요. 300억 원? 300억 원인가? 저건 비료 20만 톤 값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수근거리는 식으로 이제 나와요. 됐다. 그러고는 그게 조그맣게나마 신문에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3월 말 4월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임동원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특사로 평양에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제 전임 장관,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임 장관이 외교부 장관 출신이었는데 남북 대화를 외교 협상하는 식으로 하려다가 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상종 안 넣는다고 하는 식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로 보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합시다. 철도 연결하자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합시다. 저번엔 경의선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동해선까지 연결합시다. 거기서 말하는 동해선은 요게 이제 그 금강산 쪽으로 내려오는, 원산에서 금강산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강릉으로 연결돼서 동해 남부선으로 연결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이진까지 또는 비무장지대까지 철도가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원래 그 일제 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는 준비하면서 그건 순위가 뒤로 밀렸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안 했었고, 그 이제 임동원 특보가 그랬대요. 없습니다, 거기. 그래도 합시다. 뭐 하기로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철도만 연결하지 말고 도로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김정일 말투가 그렇습니다. 합시다. 아주 뭐 통쾌해요. 권력자가 되면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죠. 참모들은 조심스럽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 누설도 막, 보안 누설도 막 해버리고 그러는데, 높을수록 그래요. 장관 이하에다는 막 쉬쉬 해놓고는 자기는 막 해버리고 그러는데, 합시다. 그 이제 미션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하기로 하고, 그래서 2002년 4월 달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션을 가지고 왔고, 그때 이제 돌아와서 바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난데없이 또, 이 6.29가 터져버리자, 6.29죠. 2002년 그때 월드컵 결승전 마감 전날 제2연평 해전 터져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남북관계 또 망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바로 저쪽에서 하트라인으로 절대로 이것은 평양의 지시 아니니까 우리가 바로 조치할 테니 이거 가지고 판을 키우지 마세요. 바로 문제 처리하고 그리고 사과 편지 보낼 테니까 그리 알고 대처를 해달라 해가지고 대통령은 맘 놓고 도쿄로 가신 겁니다. 내막까지는 공개할 수 없었고. 자, 그 뒤에 이제 관계가 복원돼가지고 장관급 회담도 하고 하면서 2002년 9월 18일 날 다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재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땐 도로까지 같이. 그리고 이제 자재 장비를 주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재 장비를 주는 협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레일 주고 무슨 침목 주고 하는 건 뭐 당연하고 우리는 북쪽 얘기는 부르도자 달라, 포크레인 달라, 그다음에 포크레인 파는 거죠. 그다음에 부르도자는 이렇게 뒤로 거죠. 그다음에 페이로다 다지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무슨 하여튼 그런 중장비는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줄 수밖에 없는 게 북쪽에 공사하는 거 보면은 삽도 말이죠. 우리는 삽이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와서 삼각으로 돼가지고 손잡기가 딱 좋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힘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거 한 손으로 여기를 잡고 미는 거 하고 그냥 막대기를 그대로 잡고 미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줄 달아가지고 끌면은 그게 쟁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줘라. 그때 이제 그걸 철도도로 협상 연결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 장비 주는데 협상 당시에 교류협력국장이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제일 많이 퍼준 사람이에요. 물론 제 지시로 퍼줬지만은 실제로 제일 많이 쌀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심지어 나중엔 자갈 깨는 기계도 달라. 자갈 깨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돌을 깨가지고 침목 사이에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말하자면 이 레일이 제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무거운 그 화차가 지나가도 탈선을 하지 않고 그러는데 다 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일을 하는데 손이 아프다. 이런 손이 아프다. 장갑 달라. 이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싫어합니다. 인용해도 돼요. 근데 그 장갑이 우리가 그것도 중국제입니다. 면장갑에 빨간 고무풀 발라놓은 게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그냥 흰 면장갑은 이 무거운 한마가 뗄 때 손이 울려서 아파요. 그리고 칼 잘못하면 이게 베고. 그런데 이게 고무풀 발라놨기 때문에 웬만큼 날카로운 것도 손을 다치지 않는데, 근데 또, 비 오는 날 보니까 남쪽은 뭘 입고 일을 하더라. 조명근 장관이 그때 와가지고, 장관님, 레인코트도 달라는데, 장갑은 몇 개 필요해. 그랬더니, 양쪽에 400명씩 800명. 800개 줘라. 800짝이죠. 근데 비옷은 좀 비싸단 말이에요. 행사 때 그냥 즉석에서 입는 것보다는 좀 좋은 거 줬어요. 요즘 아주 얇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만 줘라. 400명 다 안 하고 절반씩 쉴 텐데 갈아입고 하면 되는 거. 장갑이야 손에 끼든 거인가 그러지만 이거는 뒤집어 쓰고 다시 놨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교대해서 이럴 때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9월 18일 날 철도도로를
연결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나름대로 이제 직무 수행을 했고, 그 공사가 끝난 것은 2005년, 저 도로는 일찍 끝났어요. 금강산 쪽은 일찍 끝났습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100길로 댕기던 것을 그 도로가 연결되기 전에 그 꼬불꼬불한 옛날 길로 해서 현대가 이제 그 자동차 관광버스로 댕기던 그 기간 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놔달라고 그래서 그건 빨리 해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이제 2004년에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그거 완공된 뒤에 이 대비해서 빨리 그것도 도로는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우선 쉽게 들어가야 되니까. 개성공단 다 여기서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그 2002년에 시작을 해서 도로는 금강산 쪽은 2003년부터는 쓰기 시작했고, 이쪽도 2005년쯤 되면 끝나고, 철도도 2005년쯤 되면 끝나요. 2005년 10월 25일,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 일기 정부의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월, ROTC 장교로서 중령 계급장을 달고 의정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2005년 되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으니까 되게 그 4년씩은 그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아마도 센티멘탈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령 시절에 근무했던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24일 날 떠나다 25일 날 떠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봤다. 인공위성 사진에 한반도의 동서로 남북을 연결하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는 나에게 매우 감동적이었다. 바로 그 사람은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 도로를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는 그걸 연결하면서 익스프레스웨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못하고 피스 코리도로, 평화의 회랑이라는 표현까지는 썼어요. 근데 역시 대국은 다르대요. 우리는 코리도라고 째째하게 말하는데 거기는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러던데, 그랬으니까 우리 저 황광석 여기서는 교장입니까? 아, 교장 우리 홍선희 교장님이고. 예? 주인 교수. 주인 교수? 대륙 학교에서 교감이면 여기 와서는 교장 해야지 어떻게 주인 교수 또 내려가. 좀 올려줘요. 교감이라도 시켜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는 2005년에 이미 끝난 일이고 2007년에 이제 이재정 장관 시절인데 연결된 철도에 도로는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때문에 수시로 썼고 철도의 시험 운행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운행은 뭐 보면 오는 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시험 운행 끝에 안전하다 뭐 별 문제 없다 하면은 그것을 해서 조금씩 연장해가지고 가령 봉동역까지 가지 않고 개성역까지 가고 개성에서 무슨 사령까지 가고 그 차가 또 다시 또 무슨 뭐 이 도라산역까지만 뭐 오지를 않고 임진강역 그다음에 문산역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2007년 5월 17일입니다. 시험 운행이. 제가 왜 그 날짜를 기억하는가? 저는 그날 북한에 나무 심어주러 평양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못 탔어요. 그래서 아쉬운 날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2007년에 철도 연결했다는 얘기 하지 마요, 어디 가서.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철도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결된 철도 도로가 그야말로 빈번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댕기면 길이 생기는 거고, 길이 생기면 뭐 원시림에도 사람이 자꾸 댕기면 길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 댕기다 보면은 남북의 사람들끼리 청이 통하는 거고, 마음의 연결이 돼야
통일의 구심력이 생기는 거고, 통일의 구심력이 생겨야 통일의 원심력을 밀어내면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들한테 비핵화는 선대의 요원이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걸 바로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의심 많고 그 다음에 험한 말하기 좋아하는 트럼프까지도 이건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받았지, 그 장사꾼이 그냥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 줘야지. 감히 저희들이 하늘처럼 하는 미국 대통령이 일리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냐고 딴지를 걸고 계속 문제를 하고, 오늘도 제가 어디 여기 오기 전에 월간중하고 인터뷰를 왔어요. 뭐 이번 정상회담으로 뭐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직도 공산화 전략은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뭐 이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휴, 공산화 전략이 언제 얘기냐. 60년대 내지는 80년대까지는 공산화의 미망을 버리지 못했다. 80년대까지는. 60년대는 자신 있었고 60년대는 자신 있었어요, 북한이. 놀라지 마십시오. 1960년 4.19 혁명이 나던 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인데 북한은 148달러였습니다. 벌써 재작년 됐나요? 재작년 촛불 그때 이게 나라냐 그랬지만 사실 그때 그 나라도 아니에요.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물론 북한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를 하는 과정에 동그라파와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그냥 중국은 완전히 몸으로 때웠고, 중국민 지원군들이 나중에는 건설 공병 비슷하게 남아가지고 58년 연말까지 다 해주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떠나고 나니까 노동력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9년부터 제일교포 북송이 일어납니다.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네? 우리 홍선희 교장님이 나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밥을 같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그 김정은의 어머니가 그때 그 북송된 그 제일교포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무용수부가 됐다가 이제 뽑혔다는 건데, 그 무슨 얘기하다 지금 북송 얘기해가지고. 전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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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후복구. 중공은 네? 중공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네, 북송을 썼다. 북한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 그거 전에 했고.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네. 이제 가끔 내가 잊어버린 척하고 물으면은 이게 이제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답변을 못 하고, 제대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60년대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87불, 북한이 148불, 필리핀이 170불이었습니다. 같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필리핀도 우리보다는 2배나 잘 살았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무엇이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의 원조 물자를 빼돌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소위 분단으로 인한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때 그걸로 재미 봤지. 최근 태국이 220불이고. 근데 북한 경제가 언제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느냐? 80년대부터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자생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우리는 자관 뭐 서독 광부를 보내고 간호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월남 용병도, 뭐 용병이지 뭐 그때 용병도 보내고. 가발 그거는 그렇죠. 가발은
그래도 차게 노력해서 그 손으로 번 돈이가 그렇지만은 광부나 이 간호부 같은 건 얼마나 눈물겨운 돈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돈 안 줬어요, 우리. 개발하는데 차관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줬어요. 너희들 뭘 믿고 주냐, 이거예요. 그때 6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서독광부가 처음에 갔을 때인데 64년인가요? 그때 서독광부,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원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하고 서독이 우리한테 차관을 준 겁니다. 그때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교포들이죠. 뭐 광부들하고 간호원들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대한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참 그것은 감동적이었는데 미국이 그러더라고요. 6.25 후에는 무상 원조도 많이 줬는데 막상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할 때는 너희들 뭘 믿고 돈을 주냐.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은 대규모 그건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소독 광부 보내고 뭐 저거 보내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파병하라 보내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경제 건설을 했는데 80년대에 이제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고속성장을 하는데 북한 경제는 스톱입니다. 90년대는 마이너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는 것이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그게 연방제를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연방제가 싫으면 남북 북남 경제협력위원회라도 만들자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60년 8월 8일로 축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6월 14일 날 저녁에 나왔지만 60년 8일 사의 상황은 선생님 기억하시겠지만 4.19 이후에 여기 난장판이 됐을 때입니다. 그렇지. 그런 남한 정세의 혼란 상황, 이것을 절묘하게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80년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봉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그것도 사실상 흡수통일, 연방제라는 미명의 흡수통일을 꿈꾸는 방안이었었습니다. 80년 10월 따지면 어떤 상황입니까? 5.18 광주민주항쟁 이후 아니면 그 이전에 11.6, 79년 11.6, 79년 12월 12일, 12.12, 80년 5.18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신군부대 구군부 그 다음에 영남대 호남의 갈등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남쪽이 두 쪽에는 네 쪽이 나 있을 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깨지고 그 다음에 신군부와 구군부 깨지고 네 쪽이 나 있는데 두 쪽만 끌어가면은 북쪽이 2대1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그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북쪽의 대남 전략의 기본적인 구도는 2대1 전략입니다. 인구가 북쪽이 남쪽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남쪽을 두 쪽 내서 소위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반정부 선동하고 뭐 반체제 인사들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두 쪽을 내가지고 이쪽이 북쪽에 가서 협조적으로 되면은 그게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남쪽이 5천만이라고 하지만 2,500만만 남고 2,500만이 북쪽에 붙으면 5천만 대 2,500이 된다. 그럼 선거로 해도 이긴다. 그게 2대1 전략이에요. 그 60년대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도 위에 있고 남쪽에 또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도 세고 70년대도 그렇고 80년까지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80년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이미 78년 연말에 개방개혁 시작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해서 중국이 북한을 그야말로 기아 수출, 기아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은 굶으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도 참, 저희들은 못 쓰면서도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왜냐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사회주의권에서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소련과 중국의 소위 경쟁이라고 할까? 그래서 중국 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가 사계 현대화 개방개혁하면서 스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당장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이 되면 고르바초프가 베레스트로이카 글락스노스트라고 하면서 소련도 개방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소련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소련이 안 도와주니까 소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가 제코가 석자다 보니까 동굴아파 국가도 안 도와주고 동굴아파 국가들도 베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바람을 타고 그들도 자기 살림 챙기려고 하는 바람에 동굴아파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동구, 소련, 중국이 경쟁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봐야죠. 어쨌건 잘 살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2대1 전략이라는 게 소용없이 된 겁니다. 오히려 남쪽한테 먹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기 시작하고 89년 1월 1일이 되면은 김일성이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 말을 뒤집으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북한 말을 가지고 계속 저희 의도를 분석하다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뒤집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 배운 것이 북한의 대남 어선 멘트가 나오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북한의 저의 분석. 처음엔 저의 분석. 무슨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이야. 사람 말을 좀 곱게 들어야지 꼭 뒤집어서 보고 무슨 함정이 있는지 이걸 챙겨야 되는 것이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사람이 좀 꼬이겠단 말이야. 좀 그렇잖아요. 남 말을 꼭 이렇게, 뭐 이놈이 무슨, 그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좀 그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지금 그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북한의 말에 행간을 읽는 그 습관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 딱 단어 하나 들으면, 아, 이건 잘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아, 이건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북한 말에는 반드시 중요한 말은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 조건절을 무시하고 그냥 그 문법을 얘기지만 조건절, 주절 그러잖아요. if, 그거 then 이렇게 나가는데, if에 if로 시작되는 절을 갖다가서 무시하고 then만 하면은 만약 네가 나한테 잘한다면 나도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if를 빼면은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다 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고 자식 준다 그러더니 소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북한만은 조건절을 항상 잘 살펴야 돼요. 그거 잘못해서 나중에 엉뚱한 이 결과를 가져오고 또는 정책 당노자들이 그런 식의 실수를 보면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네. 다행히 이번에 특사단에 북한의 그런 화법, 북한의 이 화술, 또한 북한의 이 여러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 3차적인 의미까지 잘 알고 있는 서훈 원장이, 거기서 대학교를 오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그렇지, 30년 넘게 근무했나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밖에 나와 있던 시절을 빼도 3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입맛이죠, 그 사람은. 척하면 아니라 쩍하면 입맛인데, 그런 사람이 직접 가서 김정은의 말을 듣고 그거를 트럼프한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케이 했던 봅니다. 이건 공개해도 좋은데 내가 그 전에 그 특사들이 특사 파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미국 갈 때는 서훈이 가야 되고 서훈 원장이 가야 되고 특사단에 서훈이 북한에 갈 때도 가야 된다. 외교관은 북한의 말투를 못 알아듣는다. 외교관은 일단 남의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습관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하면 이상하게 다시 해석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양주동 선생은 그걸 민말을 다친다고 그랬지, 양민말을. 근데 이제 그런 이 북한 말에 소위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또 지금 무슨 얘기가 옆으로 빠졌죠? 지금 트럼프하고 서훈 원장이 갔기 때문에 그 전에. 글씨 좀 크게 썼으면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 통일은 이제 누가 먹거나 피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때는 맞아요. 이게 훨씬 더 그때 그 말을 듣고는 그 말 듣고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또 뒤통수를 때리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왜냐면 근사한 말을 내놓고 뒤통수를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6월 25일 전인 6월 18일 날인가 해주에서 남북의 소위 대표들이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통일 문제를 협의하자는 얘기를 4월 달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뭐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구 선생은 뭐 그 전에 뭐 가셨던가 그런데 하여튼 김구 선생도 뭐 그 통일 문제 협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휴전설 배고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식으로 가셨지만은 그리고 그냥 그 뒤에 뭐 별로 재미는 못 봤죠 그걸로. 그 북한의 말을 이제 걷어차는 그 습관이 우리한테 붙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게 별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무슨 함정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이제 당시 정부에서는 거들떠 보도지도 않았지만은 통일의 소위 그 목을 매는 낭만적인 통일주의자들. 낭만적으로 통일 문제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낭만적으로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통일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남북이 무슨 정치 지도자들까지 합의했다고 통일된다? No.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국제정치적인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국내적으로도 우선 첫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 50% 이상은 그쪽에 줄 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건 6.25 때 그 얘기 비슷하고 여기 더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91년 1월 1일 날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91년 1월 1일 날 그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 어떤 상황이었냐? 동서독이 통일된 것이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되는 걸 보면서 당시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동독이 서독이 흡수 통일됐다고 본 거예요. 왜? 동독 경제는 형편없고 서독 경제는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동독이 서독에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 냉철한 얘기인지 모르지. 그러나 흡수 통일은 아닙니다. 서독이 동독을 20년 동안 도와줬어요. 몇 개 살렸습니다. 거의. 거의는 국가예산 전체를 책임진 건 아니지만 70년부터,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틱은 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서독에서 동독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독일 정부가 통일된 뒤에 집계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동안에 서쪽에서 동독으로 약 20년 동안 지원한 돈이 현금과 현물을 합쳤을 때 1044억 도이체 마르크였다. 달러로 환산하니까 달러가 1.8대 1이어서 한 580억 달러. 1년에 29억 달러. 개성공단 문 닫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95년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쌀보내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부터 2015년 연말까지 개성공단으로 인건비가 갈 때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근데 그건 뭐 현물이 같지. 물론 개성공단 인건비는 현금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쌀 보내고 한 것은 전부 다 현물입니다. 현물까지도 전부 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건 뭐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의 경우에 1년에 29억 달러씩 줘가지고 계속 동쪽에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거 쓸 수 있도록 동독 정부가 쓸 수 있도록 뭐 차관 비슷하게도 주고 하는 바람에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다가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넘어가 가지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하는 걸 보고 김일성은 놀랐던 거예요. 89년 1월 1일 날은 아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지만 만약 독일에 나가 있던 동독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아마 김일성으로서는 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89년 1월 1일 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 먹히는 식으로 통일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91년 1월 1일 날 그 얘기를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심이로구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연방제도 느슨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타이튼 연방제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국가연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영구 통일부 장관이 만든 거지만은 그때는 여야 다 합의해서 만든 건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입니다. 느슨한 연방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례는 영연방. 영국과 카나다 이 영국의 과거의 식민지였던 국가들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다 독립시키면서 그래도 과거에 가졌던 관계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계관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연방이라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영연방은 영어로 무슨 브리티시 무슨 컨페더레이션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커먼웰스라고 그랬죠. 커먼웰스, 브리티시 커먼웰스. 근데 그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정부 형태 내지는 국가 협조 그 협력 형태를 가지고 성격 규정을 한다면 그건 국가연합입니다. 영국, 무슨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무슨 이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말레이시아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연합이 되면은 합의가 된 상황, 조건에 합의가 된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 보조. 합의가 안 되면 각자 행동. 그러나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북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로 오면서부터는 공산화 같은 것은 이제 꿈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꼼수서 가지고 비핵화할 것처럼 해가서 미국을 홀려서 미국하고 수교한 뒤에 수교하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시키고 그러고 나면은 남침을 해가지고 공산화 시킬 것이다. 여기는 바보입니까? 옛날에 2000년쯤 됐어요. 그때가 한참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 가지고 있는 논란이 됐던 시절인데 99년인가 2000년인가 국군에 가서 용산에 있는 국군에 가서 보안법 그 수정 보안 문제를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저분이 토론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역시 국군에 관해서 이제 행사를 하니까 막 장성 출신들이 쫙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원래 그분들은 이제 친숙한데니까. 주최 측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쪽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종씨입니다. 국방장관 지낸 분이 있어요. 내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제 차관, 정차관. 예. 내가 대종의 학렬로 따지면 내가 사실은 높은 것 같은데, 이제 뭐 나이도 좀 많고 그러니까, 계급이 좀 낮고 그래서 그런지, 나이도 있고. 그 외에 땅굴이 저 오산까지 내려왔다는데, 그 신고를 해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걸 적발도 안 하고, 그 해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오산이요? 그럼 그동안에 국군은 뭐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신고를 하면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캐고. 저쪽에 따지고. 아니, 땅굴이 오산까지 올라오면, 오산이 이제 미군 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북한에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 있었던 방사포, 장사정포가 오산까지 날아갈 수 있다. 장사정포는 용산, 오산 이런 데 다 해놓고는 누르기만 하면 그냥 뭐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게 해놨는데 그걸 개성공단 때문에 그 땅을 2천만 평을 내놓으면서 그 장사정포, 방사정포를 가지고 뭐 수백 문 가지고 있던 소위 그 65 포병여단을 포함해서 64단, 64사단 이 2만 5천 명 병력이 송악산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송악산 북쪽이면 개성시 북쪽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신동아에 보면은 황일도 기자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나중에 박사를 해가지고 요즘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북상 15km, 금강산에서 15km. 그러니까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군사 지역을 경제 협력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대남 위협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판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오산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개성공단 개발하기 전이지만 그래서 내가 장관님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을 그렇게 키워놓으셨습니까? 장관님은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장교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쫄병들이 그런 것도 감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뭐 신고해도 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더니 쓱 나가 화장실 가버리네. 근데 이게 죄송하네.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이것도 기록에 남아가지고 그러나 바로 이 고정관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북한은 뒤통수 때린다. 북한이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안 될 텐데 김정은이 말을 어떻게 밀어? 그게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이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식으로 무조건 못 믿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큰게 거지 말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나가서 그거 좀 깨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신뢰가 있어서 시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놈이 좀 나쁜 놈 같기는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옆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괜찮으면 사귀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좀 생긴 게 인상이 탁 좀 험하게 생겼는데 저건 악질일 거야. 그러니까 놀지 말아야 돼. 말도 걸지 말아야 돼. 저만 손해요. 더구나 남북은 이사도 못 갑니다. 이거 서로. 이사 갈 수 있으면 편해요. 떼가지고. 북한 보고 떼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배기 싫으니까 우리가 떼가지고 어디 뉴질랜드 쪽에 가서 이사를 살든지. 근데 그럴 수도 없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나서서 그걸 관리를 하고 끌어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이 1대1로 올라옵니까? 더구나 경제적으로 그 약자고
철도 연결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합의를 해놓고도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하면서 이거 우리가 계속 할 여력이 없으니 형편이 되면 좀 도와달라는 말을 말하고 싶어도 그것도 못하는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98년 비료회담 할 땐가 95년 쌀회담 할 땐가 하도 이제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옛날에는 말 잘하면 변호사고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공산당이 말을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해요. 때로는 아주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잘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쌀회담 할 때다 98년 비료 참 98년 비료회담 비료 20만 톤을 주는 대가로 가을에는 봄에 비료를 주는 대가로 가을에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내일이라도 비료는 준다. 내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위임을 받고 왔다. 그만 하면 내일이라도 비료를 실은 배는 남포항으로 보내라면 보내고 청진항으로 보내라면 청진항으로 보내주마. 그랬더니 북쪽의 회담 수석 대표가 그 2007년에 추석 조금 전에 세상 떴어요. 저보다 13년 연상인데 그러니까 32년생인데 그에 뭐 세상 떴다고 돼요. 70년대 남북 조절위원회 때부터 북쪽 대변에 했던 전금철이라는 사람입니다. 70년대 초부터 대변인만 하고 나중에 회담 수석 대표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정 선생 내가 70년대부터 회담을 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만나. 뭐를 내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뭐를 제가 얼마나 뭐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비료 20만 톤 정도 주면서 항복무소에 도장 찍으라는 법이 어딨어?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오.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데 막 목이 메여가지고 그러는데 그 참 또 일리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표현도 씁니다.